자, 그럼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되세요. 이 뭔 개소리야! 2년 전에 올린 회피형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소중한 경험담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상 속의 내용들이 심리학의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회피형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회피형의 사람에 가까웠어요. 연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걸 넘어서 타인의 감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수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과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영상에서 말한 회피형은 진짜 애착 이론에서 쓰이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회피형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뭐 나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언젠가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지 하다가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2년이 지났네요. 오늘은 진짜 애착 이론에 기반한 회피형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3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회피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이고요. 둘째로는 그런 사람과 어떻게 연애하면 좋을지, 셋째로는 관계를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워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회피형인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회피형인 사람한테 너 왜 회피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먼저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지고 이유가 그 뒤에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서 회피하고 난 뒤에 논리를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 아프면 일단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배가 아픈 게 아까 먹은 떡볶이 때문인가? 아니면 우유 때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논리는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회피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회피라는 버튼이 눌러지고 이유는 나중에 찾는 겁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과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 성격 형성, 이런 이론들에 따르면은 0세에서 7세 사이에 형성된 애착 패턴이 뇌에 각인된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 7살 때쯤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1살, 2살, 3살 이때의 기억이 나나요? 아마 기억 안 날 겁니다. 즉 회피형도 본인이 왜 회피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는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패턴이 느낌으로만 남아있지 이유가 구체적으로 인지적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피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애착이 형성됐길래 왜 회피하는 걸까요? 핵심만 말하자면 부모의 양육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따뜻하지 않고 회피적이거나 처벌적이었던 데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엄마와의 관계에서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가 엄마한테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이 뭘까요? 울거나 징징거리는 소리를 내는 걸 거예요. 뭐 배고프면 징징거리고, 배 아프면 울고, 심심하면 징징거리고, 무서우면 또 울고. 보통의 안정적인 부모들은 아기가 울면, 징징거리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가서 도와줘요. 근데 회피형을 만드는 부모들은 어떨까요? 그런 아기를 돌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분들은 아기가 울어도 내가 가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돌봐주더라도 따뜻하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떤 의무감에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아기들은 뭐를 학습할까요? 내가 울면 엄마가 화를 내는구나. 내가 울음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도 엄마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나는 결국 엄마한테 거절감을 느끼는구나. 이런 마음이 학습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피형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애착을 맺는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애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좋아하는 마음이 딱 붙는 거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애착 대상에게 가까워질수록 어린 시절, 기억 안 날 수 있는 그 되게 어린 시절의 과거 경험이, 그 거절당했던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게 활성화되면은 관계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회피형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너무 가까워지면 내가 버림받을 거다. 버림받게 되면 나는 좌절감을 느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먼저 거리를 두자. 그래야 덜 아프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역설이 생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 애착 대상, 부모가 되겠죠. 그 부모한테 다가갔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학습이 되다 보니
친밀감을 위험 신호로 인식을 하는 거고,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거리를 둠으로써 해소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심리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먼저 하고 있을까요? 그 회피형의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납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 찾아서 산만리하지 말라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 본인도 이유를 모르거나 혹은 남 탓을 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에 괜히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해요. 그럼 회피형의 A는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회피하는 걸로 인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한 거에만 매몰되고 이 회피형의 사람만 오매불망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작정 헤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 탓만 하는 그 악순환을, 적어도 그 악순환만큼은 끊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연애를 해야 그래도 무탈하게, 그나마 안정적이게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따뜻한 바보가 되세요. 따뜻한 바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아니 사랑을 준 만큼도 아니고 내가 사랑을 준 거에 반이라도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을 버리세요.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무시해도, 나의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해도 나는 그 사람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왕관을 쓴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의미가 되려나? 왕관은 아니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집착하지는 마세요. 따뜻함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피형의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절대 떠나지 않을 따뜻한 사람, 마치 언제 어디든 얼마든 놀러 나갔다 와도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전문 용어로 표현하는 게 있죠. 호구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호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애착의 사람들이랑 오래 연애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그 패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회피형의 애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유아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안정적인 관계의 대상, 즉 보통의 엄마들과 같은 포지션을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담자가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인 관계 패턴을 현재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으로 교정해 주는 거예요. 상담자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회피형이 변화하려면 가까워져도 버려지지 않는다, 거절받지 않는다, 그런 거절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피형의 애인이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엄청난 인내랑 희생을 요구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따뜻한 바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생판 남이었던 사람한테 관대하고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이 따뜻한 바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이 따뜻한 바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이 잠수 탈 때, 대화를 회피할 때, 기분 나쁜 티를 낼 때 수용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너 왜 잠수 탔어? 이건 아니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지금 짚고 넘어가야지. 기분 나쁘면 그렇게 은근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얘기를 좀 해라, 이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감정보다는 이성과 논리 위주의 대화가 회피형의 분들한테는 더 통해요. 나 진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밤늦게 술 먹고 들어갈 때는 톡 남겨줘. 딱 이 정도. 내가 너 때문에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은 한 2스푼 정도는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대화법이 아니라 이 행동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저자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적인 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뜻하되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세는 대체로 정서적인 집착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회피형의 사람들은 애인이 자기한테 정서적으로 깊이 다가오려고 하면은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세가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저자세를 취하는 게 회피형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미숙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용적이고 포용적이되 저자세의 태도는 취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관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관계를 맺는 방식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건데, 연락이나 만남의 빈도가 규칙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느낌을 주거나 연락의 길이, 만남의 시간이 많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인이라면 의뢰하는 패턴들이 있죠. 밤마다 통화하는 거, 뭐 자기 전에, 아니면 평일에는 언제, 주말에는 언제, 매주 만나는 것, 이러한 패턴이 있겠죠. 또 이게 안 되면은 서운해하거나 다투거나 말싸움을 하거나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런 게 있어도 보통 처음에는 다 맞춰줄 거예요. 불편한 기색이 없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규칙처럼 자리 잡은 순간엔 이미 그 회피형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관계를 멀리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기어오르고 있을 겁니다. 회피형한테 매일 밤 10시에 통화하는 그런 패턴이 뭐냐면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 이 회피형의 사람들은 이직, 퇴사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 말고 우리는 프리랜서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서로 연락하고 애정을 충족하고, 아니면 각자 일하고,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할 때 우리가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역할은 최선이라는 거죠. 그 회피형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가령 영화를 본다든지 전시회를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들이 좋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죠.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회피형이랑 연애하면서 지금 행복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진 않겠죠. 아마 고민이 깊은 그런 분들이실 텐데, 헤어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서 그만둬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혹은 이 사람과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모두 각자의 가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친구나 지인한테 한 번쯤 고민을 얘기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답은 헤어져 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제 친한 친구고 그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저도 아마 헤어져라 이런 식으로 말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런 뉘앙스로.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죠. 어떤 연애를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 3개는 제가 던져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3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헤어진다 했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될 것인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머리가 복잡하면 최선의 선택이 뭔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덜 후회되는 쪽을 골라보세요. 뭘 선택해도 우리 인간은 후회하고자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선택했을 때 내가 덜 후회할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후회의 종류로는 2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헤어짐에 대한 후회예요. 헤어지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참아볼 걸, 내가 더 노력했다면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인데, 뭐 이런 후회가 되겠죠. 다른 하나는 이 관계가 결혼까지 꼴이나지 못하고 헤어졌을 때 내가 이 진즉 헤어질 걸, 이런 거에 대한 후회예요. 내 20대 혹은 30대를 이 사람한테 다 쏟아붓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끝낼걸. 왜 나는 나를 더 아끼지 못했을까? 뭐 이런 후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이 후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뒤, 3년 뒤, 그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을 돌아봤을 때 어떤 후회가 더 클 것 같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째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라면 지금 이 연애를 지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엄마 혹은 아빠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이런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에 빵꾸가 날 것 같으면 좀 그만둬야 되지 않나? 라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안 친하다 그러면 꼭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는 소중해질 수 있는 사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뭐 다른 애인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따뜻한 바보가 될 수 있을까? 본인에 대해서 자기 객관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연인 관계의 기본값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연락의 빈도, 주기적인 만남, 갈등이 생겼을 때 함께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회피형의 사람들한테는 의무나 압박, 구속, 불안,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그냥 사랑을 확인받고 싶거나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것 뿐인데, 상대방은 이 우리의 이런 요구들을 숙제 검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피형의 사람들은 규칙이 없는 관계, 의무감이나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를 대체로 원해요.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원하는 연애냐는 거죠. 따뜻한 바보가 된다는 거는 이 모든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지. 연락이 며칠 없어도 뭐 괜찮다, 바쁜가 보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용하는 거죠. 이게 될 것 같다면 연애를 해도 큰 상처 안 받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은 힘들긴 하지만 꾸준히 잘해주면, 또 기다려주면 바뀌지 않을까. 물론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큰 벽이 허물어지고 오히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도 있죠. 근데 이 회피의 수준이 높은 그런 회피형의 분들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본인의 주관적인 고통을 되게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픈 마음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한테 잠깐 의지하면서 본인의 행동이나 정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선생님, 저 너무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대체로 회피형의 분들은 반대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의존적인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회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그 의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러니한 게 있죠.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혹은 자기가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병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회피형의 분들은 난 안 아픈데? 나는 문제 없는데? 병원을 왜 가? 이렇게 말하면서 집에서 혼자 끙끙 앓는 쪽을 택한다는 거죠. 혹은 아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회피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정작 본인들은 대부분 안 봐요. 아마 지금 이 영상도 회피형이신 분들이 아니라 회피형한테 상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회피형의 분들이 바뀌기가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예요. 자,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죠. 헤어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전히 저는 답을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3가지 드림으로써 답을 내릴 3가지 기준점은 갖게 되셨을 것 같아요. 1년 뒤 혹은 3년 뒤에 내가 덜 후회할 쪽은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내 부모님이 혹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연애를 알게 된다면 지지해 주실까, 지지해 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 따뜻한 바보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혹은 여전히 어떤 점이 고민되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 고민들이 지금 비슷한 아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다른 분들한테 현실적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함께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